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은 호오포노포노 비밀의 마지막 리뷰예요. 영감에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려 했으나 아직은 축적된 내공이 부족해서 생각보다 리뷰가 길어졌습니다. 다음 책은 꼭 기획해서 준비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할 부분은 선택은 한계가 있다 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2006년 10월에 휴렌 박사가 조비텔님을 만나러 며칠간 일정으로 텍사스로 왔다고 합니다. 휴렌 박사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조비텔님이 갔어요. 휴렌 박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멕시코 여인 2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때 휴렌 박사님이 조비테일님을 불러서 그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여성분들에게 당신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조비테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 문제든 다른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었지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문제를 유발한 기억을 그냥 정화합니다. 그 예로 자신의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때 저는 제 동생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파탄 난 데다 생활 보조비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요. 동생은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지요. 그 애가 불행해지는 걸 보며 정말이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책에, 영화에, 심지어 그 영화를 보라고 DVD 플레이어까지 보내줬죠.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어요. 도무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애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 여성이 물었어요. 조비텔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그 애가 의도한 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그 애는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 그건 그 애의 잘못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그걸 느끼고 그 애의 고통을 안다는 건 나 역시 같은 바이러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일 내가 그걸 비워낸다면 그건 그 애에게서 역시 떠나갈 겁니다. 어떻게 정화하죠? 하고 멕시코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조비텔님이 그냥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조비텔님이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휴렌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는 휴렌 박사님처럼 말을 해요. 휴렌 박사님이 정신병동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자신을 정화한 것처럼 동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조비텔님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공유된 기억, 즉 동생의 고통을 안다는 것은 자신도 같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그래서 자신의 바이러스를 치유하면 동생의 바이러스도 치유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휴렌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우리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걸 눈치챘다면 당신 역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화하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도 정화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나도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래요. 내 바이러스를 정화하면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도 정화됩니다. 만물은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나와 가까운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은 나와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를 먼저 정화하세요. 이렇게 멕시코 여성 2분과 휴렌 박사님의 조비테일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다른 날 따로 만나서 휴렌 박사님과 조비테일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휴렌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선택은 정화를 하느냐 마느냐 가난 것밖에 없어요. 기억으로 살든지 영감으로 살든지 그것뿐입니다. 선택은 정화를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영감이 솟구칩니다. 그대로 행동하면 되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을 하면 영감을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억입니다. 그러지 않고 기억을 정하면 선택할 필요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냥 영감을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비텔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글이나 말을 통해 주장한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대요. 왜냐하면 자유의지 자체도 우리를 올가맨 기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로 상태에 있다면 그곳에는 한계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걸 하면 된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각하지 않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방법을 교육받아 왔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 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점수를 부여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방법을 선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지요. 그런데 휴렌 박사님은 생각하지 말래요. 정화를 계속하고 계속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제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감이 마구 솟구칠 거라고 합니다. 그냥 그 영감을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할 필요는 없대요. 그 영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 영감, 내 느낌을 무시하고 지나쳐왔던 저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영감, 느낌에 충실해지면서 살려고 해요. 계속 정화하면 영감밖에 안 남으니까 계속 정화를 해야겠습니다. 휴렌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 연주할 악기가 있죠. 나도 있습니다. 당신 역시 당신의 악기가 있어요. 같은 악기는 없습니다. 콘서트를 열려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악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기억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하고 내가 나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이 말을 들은 조비텔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 모든 역할을 정했을까요? 휴렌 박사님이 신성이죠. 제로 라고 대답합니다. 조비텔님이 언제 정해졌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메바조차 세상에 없을 때 라고 대답합니다. 조비텔님이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는 그냥 각자의 역할에 매여 있는 걸까요? 라고 물었어요. 휴렌 박사님이 우리에겐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숨을 쉬면서도 우리는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의 삶을 살고 그곳에 이르려면 모든 기억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그 당시에는 조비텔님은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휴렌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셉, 당신의 의식은 완전히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들겠지만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의 의식은 항시 일어나는 150만 비트 중에 고작 15비트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걸요. 진짜 벌어지는 일들은 의식은 전혀 짐작도 못하지요. 네, 휴렌 박사는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친한 동생이 이런 고민을 해왔어요. 제 동생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간절하게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목표가 없대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합니다.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있을 때라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말을 해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뭔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가 나쁜 건 아니다. 평온하고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아주 좋은 거다. 그런데 평온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다면 자신의 앞길을,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말은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재능을 갖고 태어나요. 그 재능에 걸맞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해요. 찾는 방법은 영감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우선 그 불안한 마음을 덜어내고 계속 정화하고 정화해서 참자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동생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만의 악기, 우리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하는 건 저희의 몫이고요. 조비텔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때가 되면은 자신의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그 재능을 감지를 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때 마음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때 마음은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마음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즉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 말을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는 걸 방해를 하게 돼요. 마음에서 나쁘다는 판단이 들면 방해하는 수많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마약 같은 각종 중독성 행동에 의지해서 자신의 재능을 숨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음은 재능을 발휘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만들어요. 이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지만 신성과 연결되어 신성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비텔님은 이것을 신성의 꼭두각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신성의 메시지인 영감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흐름을 따르냐 마느냐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대한 흥행사이자 사업가였던 바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넘은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언제나 상위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의 무덤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는 마음의 방해 없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모든 것이 우주의 큰 그림 안에서 벌어지는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맡김의 자세입니다. 내맡김의 자세란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는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하고 내가 내 역할을 할 때 세상은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논어에서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군신신부부자자. 임금님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래야 이 세상이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공자님도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이 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이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자기 역할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휴일에도 개인적인 시간과 공을 들여가며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네, 다음에는 시가, 햄버거, 그리고 신성 죽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무렵 휴렌 박사가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조비텔님이 사는 마을은 관광객을 상대로 주말에 장사를 하고 월요일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연 가게 중에 생각난 곳이 햄버거 가게 딱 한 군데밖에 없었대요. 휴렌 박사님이 패스트푸드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곳에 가자고 말하기 망설여졌지만 어쩔 수 없었대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고 휴렌 박사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휴렌 박사님이 신이 나서 햄버거 좋죠! 라고 말을 했어요. 또 휴렌 박사님이 햄버거를 주문합니다. 흰 빵에 고기 2조각, 치즈 2조각 넣어주세요. 네, 원래는 한 조각씩 나오는데 2조각씩 넣어달래요, 휴렌 박사님이. 그래서 조비텔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휴렌 박사님의 주문은 심장병을 부르는 주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텔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치즈랑 고기, 빵 같은 것은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휴렌 박사님이 아니요, 저는 매일 아침 칠리도그를 먹습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위험한 건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나는 언제나 먹기 전에 마음속으로 음식에게 말을 겁니다.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먹고 혹시 배가 아프더라도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도 아니야. 내가 기꺼이 책임을 지도록 나를 부추긴 그것 때문이지. 그런 다음 음식을 맛있게 먹죠. 음식이 깨끗해졌으니까요. 조비텔님은 건강 관련 기사와 위험한 음식을 경고하는 글들을 필요 이상으로 탐독했대요. 그래서 햄버거를 즐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휴렌 박사님의 말을 듣고 그런 기억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햄버거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휴렌 박사가 식당을 나오며 요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는 처음입니다.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요리사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휴렌 박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음식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짠 것, 너무 매운 것, 고기 덩어리, 기름 덩어리, 가공식품,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즐기지 못해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요. 휴렌 박사님의 말처럼 햄버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햄버거는 나쁩니다. 저는 이제 햄버거를 먹을 때 기분 좋게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먹기 전에 사랑해, 사랑해. 너를 먹고 혹시 내가 배가 아프더라도 너 때문이 아니야 하면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휴렌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책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이 책은 제가 유튜브 방송 처음 책 리뷰했던 책이에요. 여기서 아니타가 암에 걸리죠. 자신이 암에 걸린 이유를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 음식이라고 제가 포스트잇 붙여놨어요. 네. 아니타는 제일 친한 친구 소니에 이어 남편의 매부까지 암 진단을 받아 암에 대한 두려움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모조리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암 예방법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암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더 늘어갔습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주변 환경과 음식물에 들어있는 병원균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었어요.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암에 대한 책은 손에 닿는 대로 모두 읽었고 암에 관련된 정보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으고 익혔습니다. 고기는 물론이거니와 달걀, 우유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 비건이 되었어요. 이런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고 건강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니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체험해요. 바로 임사체험. 그곳에서 아니타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바로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온 아니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얼 먹든 즐겁게 먹으면 됩니다. 아니타는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초콜릿을 먹는다고 합니다. 와인을 마시고 싶으면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바른 음식을 먹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건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자체가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바른 음식, 건강한 식단을 먹는다면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타는 그전엔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을 합니다. 음식은 위험한 것이 아니래요. 그 음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이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휴렌 박사님과 아니타의 말처럼 이왕 음식을 먹을 때 즐기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조비텔님이 원격 세미나를 열어서 휴렌 박사님과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원격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한 듯이 보였대요. 하지만 놀랍게도 통화가 끝날 무렵이 되자 그들은 다시 본래의 고정관념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감하면서도 또다시 남을 들먹였고, 휴렌 박사가 내게 가르쳐준 정화법이 강한 힘을 지녔다고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갔대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기억을 갖게 되지요. 그 기억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해요. 그 무의식은 수면 밑에 있는 거대하고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의식은 수면 밑에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 거대하고 아주 무거워요.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무의식에 있어요. 우리가 그 기억을 바꾸려면 무게중심의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무게를 지닌 무의식을 이렇게 잠깐의 강의, 책을 읽고 느끼는 그 감정으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책을 읽고 이런 강의를 듣고 계속 깨우치고 정화하면 조금씩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잠깐의 깨우침은 그 무게중심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아하라는 느낌을 계속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갈게요. 조비텔님이 자신의 책을 리콜하고 싶다는 부분이 나와요. 돈을 유혹하라에서 조비텔님은 의지의 힘을 칭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지가 에고의 장난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행복의 열쇠는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화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조종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고 학원을 하는 것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조종하기 위해 시각화를 하고 학원을 하죠. 하지만 조비텔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안 돼요. 인생은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꾸준히 정화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네빌 고다드가 나오는데요. 네빌 고다드가 이 책을 쓴 건 아니지만 네빌 고다드의 강의 해설서거든요. 이 책도 굉장히 좋아요. 네빌 고다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빌 고다드는 초기 작품은 상상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법이라는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말년에는 새로운 큰 힘에 눈을 떴고 그 궤도를 수정해서 신성이 자신을 움직이는 대로 순응하고 따라가자 라고 말해요. 네빌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는 초기 작품을 리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굴곡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빌과 달리 조비텔님은 자신의 책을 리콜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책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이런 걱정을 휴렌 박사님에게 털어놓았더니 휴렌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책들은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의 다양한 단계를 밟고 있어요. 책을 리콜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자체로 완벽해요.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맺는 말에 보면 깨달음의 3단계라는 부분이 나오고, 첫 번째 단계 나는 희생자, 두 번째 단계 주도권은 내 손에, 3단계 깨달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3단계가 나오는데요. 저도 사람에 따라 지금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책이 다 달라요. 저는 희생자라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대요. 제가 희생자라고 느낄 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신념의 마력, 네빌링 이런 책들을 읽었거든요. 그게 바로 주도권은 내 손에, 자신이 원한 것을 실현할 만한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 희생자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을 읽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는 2단계를 지나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맡김, 내려놓음 단계에 이르게 되거든요.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책이 있어요.
네빌 고다드와 효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책, 필요한 책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리콜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희생자라고 여겼던 그 단계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분명히 그런 책을 읽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은 많은 걸 내려놓고 그 흐름에 따라가려고, 그 영감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더 길게 리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기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 책을 꼭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온하지 않을 때 한 번씩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린 박사님의 메일에 나와 있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빌게요. 다음 책으로 또 만나요. 안녕.